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게 될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민주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법인에서 주로 건설,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수행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통해 취득한 저의 실무적 감각과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다수의 객관식 시험을 치르며 얻은 객관식 스킬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중 공시법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가 한번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진행할 주요 테마들에 대하여 먼저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 첫 번째 테마는 부동산 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의 특성 및 목표 점수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부동산 공시법의 출제 범위 및 목표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효율적인 객관식 공부 방법인데요. 효율적인 객관식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제가 진행할 수업의 목표 및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인 부동산 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의 특성 및 목표 점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방법의 모공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다 아시는 건데 무슨 뜻인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다? 100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를 수험에 적용하면 이러한 명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다? 시험에서 지피지기면 수석은 못하지만 불합격은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험에서 적을 안다, 적을 안다는 건 뭘까요? 시험 과목의 특성을 안다는 것인데 시험 과목의 특성은 결국 분량과 난이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나를 안다는 것인데 나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암기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과목에서 몇 점 정도를 득점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테마, 위태롭지 않다. 시험에서 위태롭다는 것은 결국 뭐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불합격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차 시험 과목의 특성, G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과목은 크게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공법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 공시법이고, 네 번째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보면 첫 번째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경우에는 분량이 중정도 되고 난이도도 좀 낮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 공법의 경우에는 분량도 상당하고 난이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과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인데 이 과목들은 위의 두 과목에 비하여 분량도 중정도 되고 난이도도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러한 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알아보기에 앞서 유념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뭐다?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인 시험에서는 굳이 남들보다 많이 맞출 필요가 없고요. 합격을 위한 점수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몇 점이다? 60점이죠. 따라서 60점만 득점하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과목마다 몇 점을 득점해야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 분량도 중이고 난이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무난하게 85점 이상 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공법인데요. 공법은 어떻다? 분량도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법은 고득점을 할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A급, B급 위주로 공부하면서 과락을 면하고 50점 이상을 득점하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인데요. 이 과목의 특성은 어떻다? 분량도 중이고 난이도도 중이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적절히 공부한다면 몇 점 정도 득점이 가능하다? 70점 이상 득점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테마, 제가 담당하게 될 부동산 공시법의 출제 범위 및 구체적인 목표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은 아까 본 대로 출제 범위인데 총 24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들이 단일에 40문제가 출제됨에 반해 24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0.6과목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테마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테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령입니다. 표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위에 공간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을 기재하는 대장 등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법 자체의 분량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분량도 중정도로 돼 보이고 실제 출제되는 난이도 좀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막판에 갔을 때 어떤 수험의 득점을 하는 데는 굉장히 편한 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등기법령인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를 규율하는 법인데 부동산 등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민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예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도 중상으로 좀 많고 난이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번 득점을 보면, 목표 점수를 보면 공간법에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중, 난이도가 하기 때문에 12문항 중에 10문항 정도 목표하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등기법령인데 등기법령 같은 경우에는 양도 중상이고 분량도 양도 중상이고 난이도도 중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12문항 중에 한 7문항 정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객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공부에 먼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범위의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큰 오류가 뭐냐면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어떻죠? 시간도 많고 의욕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A급, B급, C급까지 모듈을 공부하죠.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면서 나는 반드시 고득점을 하리라 이렇게 하죠. 하지만 한 순환이 지나서 다음 순환이 될 경우에는 첫 순환보다 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매우 적어지죠.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1순환 때는 A급, B급, C급을 다 보았지만 2순환 때는 결국 C급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3순환이 되면 시간이 더 작아지죠. 더 적어지면 결국은 A급만 보게 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B급 및 C급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어떤 한계를 생각했을 때 한번 반대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대가 어떻다? 차라리 이러한 그 흐름을 얻을 바에는 반대로 공부하자. 즉 시간이 많은 1순환 때 공부를 너저분하게 넓힐 것이 아니라 중요한 A급과 B급을 집중하여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정리, 암기를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둘 경우 그 다음 순환인 2순환이 되더라도 그 부분의 기억이 명확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고 시간이 나기 때문에 2순환, 3순환이 지나면서 C급 같은 지엽적인 것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공부가 열심히 했던 공부가 충분히 수험장에서 득점에 연결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식 공부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공부는 3단계를 거치죠. 어떤 거? 이해, 정리, 암기죠. 그렇다면 이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해, 정리, 암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이해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공인 중개사를 뽑는 시험이지 지적공무원이나 등기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정리입니다. 정리는 결국 뭐다? 내가 이해한 것을 그 시험장에서 점수에 직결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그 정리 과정인 거죠. 따라서 이런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에 근거하여 정리를 할 때 주와 인마에 빠져 수험과 무관한 자신만의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암기인데요. 인간의 두뇌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암기된 내용들은 모두 단기 기억에 저장됩니다. 이 단기 기억에 저장된 것이 장기 기억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반복이 필요한데 이런 반복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바로 두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문자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사할 경우에 단기 기억을 상당히 장기 기억으로 옮길 수 있고 이때 수험에서도 상당히 득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객관식 공부의 방법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장 A급으로 뽑히는 가등기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등기를 공부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개념을 공부하게 되시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등기라는 함은 물권 또는 임차권 등과 관련하여 장차 발생할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리 단계에서 뭘 하라? 기출문제를 풀라고 했죠.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20회 때 보면 해지조건부 청구권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26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하여 가등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등기를 공부한 이후에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테마를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쭉 열거가 되어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물권적 청구권, 표제부, 본등기 금지, 종기부, 해제부, 합유지분 이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선 본 수업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해가 됐다고 전제하고요.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순환이 됐을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까지 연결하는 그 교두보가 뭐다? 두 문자라고 했죠. 이 두 문자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자를 보면 보존 등기의 보, 물권적 청구권의 물, 표제부의 표, 본등기 금지의 본, 종기부의 종, 해지조건부의 해, 합유지분의 합 이렇게 하면 이런 두 문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물, 표본, 종합해 이런 식으로 이해, 정리한 이후에는 암기를 하되 암기해서 뭐를 한다? 두 문자를 따고 그 두 문자를 계속 익숙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할 경우에는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보물, 표본, 종합해 실제 그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 가등기할 수 있다. 아까 해 뭐였죠? 보물, 표본, 종합해 뭐다? 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 지문. 소유권 보존 등이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아까 보물, 표본에 뭐다? 보죠. 보는 어떻다?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요. 두 문자 뭐였다? 보물에 뭐다? 물. 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니까 어떤 지문인가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두 문자는 실제 시험에서 상당한 큰 힘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할 수업의 목표 및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 시험 2차는 공시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과목이죠? 총 4과목입니다. 이 4과목에서 공시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 문항? 24문항이기 때문에 몇 과목이죠? 0.6과목입니다. 따라서 0.6과목이라면 실제 공부량도 0.6과목이 하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다? 70점. 그렇다면 굳이 80점, 9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량을 넓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70점 이상 득점하는데 충분한 공부량으로 여러분들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2차 과목의 전략 과목이 뭐라고 했죠? 중개사 법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과락을 피할 과목이 뭐다? 공법이다. 따라서 2차 과목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전략 과목으로서의 중개사법, 과락을 피하기 위한 공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시법에 투입될 시간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 번째, 17문항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다? 분량을 최소화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시법도 각 교재들이 상당한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교재와 수업 중에 17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 분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출 OX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해, 정리, 암기 단계에서 정리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다? 기출문제 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풀라고 하면 풀지 않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매 수업마다 기출 OX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요 암기사항의 두 문자인데요. 이해, 정리, 암기 단계에서 암기할 때 필요한 게 뭐다? 두 문자인데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딸 경우에 좀 어렵죠. 따라서 제가 미리 상당히 많은 두 문자를 준비했는데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하여금 암기를 줄일 수 있도록 상당히 고급진 여러 가지 그 유용한 두 문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모쪼록 본 수업 시간에 만나 뵙기를 바라고 본 수업에서 제가 약속드린 이 수업의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